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청년, 여성, 이주 외국인, 장애인 등 각 부문별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요 정당의 공약이 나오질 않아서 직접 나섰다며 부문별 공약을 준비해 발표했습니다. 크게 보면 저임금, 또 고용의 불안정이 있고 그리고 아예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차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1대1 토론을 고수하면서 사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대1 토론을 받아들이면서 사자 토론도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다른 야당들도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동행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2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나면 원청업체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도록 법 개정 투쟁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날인데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지 않은 세상, 그런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할 겁니다. 그다음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둘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V 토론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히 거셉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네거티브나 후보의 무슨 검증에 대한 문제들, 이제 카드 꺼낼 건 다 꺼냈습니다. 뭐 마무리는 다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단일화, 그다음에 TV 토론. 근데 단일화는 아무래도 좀 멀리 있는 주제인 것 같고, TV 토론은 당장 벌어질 주제고 여기에 이제 신경이 다들 쏠리고 있는데 법원이 양자 TV 토론 안 된다. 그 이후에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한번 소식을 먼저 들어보죠. 윤보리 앵커. 법원이 양자 TV 토론에 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제3회 장소에서 양자 토론을 열자며 사자 토론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자 토론을 받아들이면서 사자 토론도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국민의당도 자동 실격,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양자 토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국회나 제3회 장소에서 직접 양자 토론을 주최하자는 겁니다. 사자 토론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양자 토론 이후에 고민해보겠다며 다자 TV 토론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들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그 토론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떼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둘 다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또 하자면서 이마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양자 토론을 반대해온 다른 야당들은 윤 후보를 뺀 3자 토론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는 자동 실격이라고 꼬집었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당장 방송사 주최의 실무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설 연휴 4자 토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법원은 두 양당 후보들만 양자 토론하는 건 안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았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합시다. 방송사에서 하는 건 안 된다니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생각일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그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말하는 부담스러움이란 말은 토론에 잘하고 못하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야권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의 대상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의 대상으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가 나왔을 때는 야권 후보가 2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1대1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권, 야권의 1대1 구도, 이 후보 강력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두 후보만 집중적으로 조명받는 걸 원하는 것인데, 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고, 또 혹시나 이제 토론회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안철수 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의 이 여론구조로, 여론조사 지금의 결과로만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굳이 단일화를 안 하더라도 1대1 구도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필연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네.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양당이 협의했다고 하면서 방송사에다 중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방송사는 대충 준비를 다 하고 이것저것 논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사 빠지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 그러면 중계방송은 따라와서 하라는 걸까요?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봐야 되고, 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그 휴대전화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잘 하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좀 예. 능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보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이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또 하나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자토론을 하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제안을 한 거죠. 그럼 다시 그러면 네. 두 개를 다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토론을 하고 그리고 또 양자토론도 또 하자, 같은 날. 그렇게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싫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빼고 3자 네, 토론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3자 토론 이건 가능할까요? 법원이 저는- 허락할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그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방송사에 사자토론을 하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이 원하면 사자토론을 다 하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가처분 신청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빠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소송을 한 것이고,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기회가 동일하게 갔는데 한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자체까지도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판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건 간에 후보 간의 토론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공약을 잘 설명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을 갖다가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판단을 구하는 자리인데 뭐 둘만의 진검 대결 뭐 이런 걸로 인식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좋은 토론 자리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나름대로 양질의 저널리즘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서 방송사들, 언론사들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적부터 한번 다시 네. 소개를 하면, 오늘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죠. 예. 윤 브레이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을 헌법에 담고 군공항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붕괴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뒤 이낙연 대표와 함께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도 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유세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너를 저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 시위 군중들의 직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의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공동 유세에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나름대로 지지율이 상승할 때 호남 쪽을 들리는 거하고 뭔가 정체된 상태에서 들리는 거하고 뭔가 조금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체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박빙의 승부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추세 자체가 크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텃밭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이 지역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도 사실 광주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를 다시 방문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또 광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정동에 있는 그 사고 현장 여기도 직접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남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결국 설 연휴 이후에 민심의 상당 부분의 그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그런 결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점이 결국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참여해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와서 설 연휴 이후에 민심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보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 전면 개편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잇따라 정치 혁신안을 띄우자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 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 힘을 내려놓고 실무부처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것과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7자 공약도 내놨는데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ARS 여론조사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지지율이 그동안 이제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확실히 못을 박는군요. 청와대 그 자리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딱 못을 박습니다. 물론 이제 경호 문제로 좀 애매하다고 해서 잘 추진이 안 됐는데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 공약을 내걸었던 거라 뭐라고 비판하기도 좀 애매하죠. 뭐 그렇긴 한데요. 예. 이제 저는 우려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경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민 불편, 예컨대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됐었는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오면 국민들에게 좀 설득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 공약 이런 이제 아주 짧은 공약이 나오니까 일부에서 이제 어떤 비판이 있냐면 이게 실제로는 지금 현재도 소액 주주들 예컨대 네. 뭐 개미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이게 이제 주식 양도세를 아예 폐지해 버리면 10억 이상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2세, 3세를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물려받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많이 가진 분들, 돈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지 하는 부분도 좀 대안을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식 듭니다. 양도세 폐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눈에 띄는 거기 때문에 네. 따로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윤보리 앵커 전해주시죠. 네,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른바 이태원 클래스법, 판매업주 독박 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에선 특정 식당을 영업 정지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주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결국 업주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렇게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인 경우에도 업주가 영업 금지나 영업 취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바꿔서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미성년자가 주류를 사면 판매업주는 면책하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당장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주류 판매 입장에서는 환영할 공약이죠. 매장이 혼자 판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어려 보이는 친구들 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한번 검사받고 지나가면 그 친구들의 이제 일행
네. 민증이 없거나 이런 일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착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업주가 그걸 알면서 미성년자를 받는 업주가 누가 있겠어요. 내 생계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인데 예.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더불어 형사처분 면제 대상인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연령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를 악용해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죠.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 이 7글자를 올려 또다시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쩍 늘어난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 정부의 양도세 적용 확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투자 시장에서 이 부분을 대주주 내지는 보유액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됐을 때는 현재와 같은 미국이 전체 자금을 회수하는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 속에서는 한국 증시에서의 급속한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서 자금을 유치해 놓고 그걸 결과를 통해서 주식 시장을 유지시키고 그것이 주식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합의를 해줄지 미지수인데다 연간 5천만 원 수익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생각해봤을 때 개미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양도세 부과를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안시적으로 유보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양도세 면제는 개미 투자자보다 큰 손, 대주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지난 연말 증권거래세 폐지도 공약했지만 최근 주식시장 하락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는 조건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결국 정리해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빨리 다가가야 되는 2030 젊은 세대, 이쪽에다 초점을 계속 맞추는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2030 세대들이 사실은 지금 스윙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정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60대도 마찬가지인데 2030 같은 경우에 30대는 뭐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잘 결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대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는 공약이 발표될 때마다 약간의 변화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두 후보 다 20, 30대를 겨냥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약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촉법소년 관련하는 건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주식 관련해서 양도세 폐지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도 20, 30대를 겨냥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려된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쪽 다 20대만 겨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이 물론 20대가 스윙보트 역할을 하지만 다른 세대들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세대를 나누기보다는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그냥 오차범위 안에서 그야말로 박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냐 아니면 경험과 자질능 인물론이냐 이게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 또 어느 쪽이 치고 나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작동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야당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뭐 그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설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총선은 대체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물론 총선에 개별 그 나온 국회의원들 후보들도 심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심판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심판이 있다고 하면 대선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이 작동을 하지만 총선이나 지선보다 지방선거보다는 대선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선의 막바지가 되면 될수록 이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점점 줄어들면서 인물론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잠깐 처져 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면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똑같이 나와버렸습니다. 38대 37로 좀 전에 그래픽이 나갔는데 예전엔 좀 윤석열 후보가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거의 붙었고 아무튼 뭐 박빙의 상황에서 두 후보가 이제 설 연휴를 맞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막판 변수로 이제 TV 토론에 이어서 단일화가 사실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절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그쪽에 선대 본부장도 뭐 제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능성이 남아는 있을까요? 뭐 남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난 뒤에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이슈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관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다시 올라서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오늘 발표된 건 10%거든요. 근데 15에서 20% 정도는 올라와야 단일화 이슈가 커질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 선대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만나고 다니는 중입니다.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물밑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두 분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모셔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좀 저 국민의당 와서 같이 해보시죠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릴 정도의 뭐 무게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소원이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홍준표 의원하고도 뭐 그런 이야기는 없으셨습니까? 단일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는 이제 그 후보님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님이 단일화는 안 한다는 뜻이 확고하다. 그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0%입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어떤 변화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겠죠. 자, 뭐 며칠 전까지 아주 학자분이셨기 때문에 0%입니다 하니까 믿음이 가는데 그 뒤에 말 후보님이 뭐 또 생각이 다르게 얘기를 하시면 하고서 뒤에 단서를 살짝 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당은 단일화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갭이 생기는 건데요.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일화에 대한 이슈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단일화 안 하면 진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국민의힘도 단일화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10% 밑으로 정체가 된다고 만약 예정을 해보면 가정을 해보면 단일화 이슈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면 단일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 안 하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단일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은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단일화 이슈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 된다고 하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양당 다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단일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를 조금씩 꺼내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도 만날 수 있다. 근데 단선 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상식적인 얘기만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본인은 뭐 나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도 가끔 안부 전화도 오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한번 좀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온다면? 아니 뭐 본인이 만나보겠다고 그러면 뭐 만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무슨 굳이 뭐 내가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종인 위원장의 독대하면 굉장히 그 상식적이라는 발언이 무서운 발언들 많거든요. 만나가지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인사한테는 뭐 당신은 안 돼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재명 지금이라도 후보가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예, 만나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다. 자, 국민의힘을 떠날 때는 나가시더라도 늘 옆에서 조언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굳이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뭔가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이 바뀌었잖아요. 선대위원장 하실 때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날을 세우고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뭐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다. 예전부터 전화 연락 왔었다. 만나자면 만날 수 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은 선대위 개편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들어왔죠. 본인만 지금 나가 계신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함이 있을 것이고 그걸 하나의 표현하는 방식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거냐 그러면 선대위 와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는 그 이벤트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나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좀 쓴소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크게 파장이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예. 만남 자체가 저는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사법 리스크가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제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으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있었던 거고, 근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정경심 교수는 그대로 형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이것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국민의 실망한 부분들에 사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최은순 씨 관련된 재판도 이거는 이제 1심과 2심이 너무 다르게 지금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입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지지하는 분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 즉 진보와 보수의 진영에 따라서 약간의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중도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다르게 지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 2심은 갖고는 결정할 수 없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의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유죄가 인정돼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일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는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PC는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저장된 결정적인 물증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완패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의 시련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공정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이번 상고심 선고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정경심 전 교수는 남편이 장관 후보자이던 시절에 검찰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도 있는 데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서까지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조국 수호와 이에 맞선 조국 구속,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인정되겠지만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조국 사태가 낳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성접대 혐의의 처벌을 피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남은 뇌물 혐의마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준 사업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사의 회유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김학의 전 차관의 대다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김학의 동영상으로 알려진 성접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건설업자와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 혐의도 무죄와 면소가 확정됐습니다.
남은 건 사업가 최모 씨에게 받았다는 5천만 원 뇌물 혐의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최 씨가 증인신문 전 검찰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기존 입장을 바꿔 뇌물 공여를 인정했는데 검사의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이 7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에 관해 청탁을 했는지 등 법원에서 계속 진술이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연예인 아들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결심한 부분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가 진술을 바꾸는데 검사의 회유, 외압이 없었다는 것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최 씨가 검사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 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는 답변 유도나 암시가 될 수 있고 사전 면담 당시 최 씨의 검찰청 출입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판결 직후 쏟아지는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고 변호인은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선고 뒤집혔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 이 부분은 사실은 별건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수사에 비추어서 좀 상당히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나. 물론 검찰이 재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전 차관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모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죄 판결로 마무리 수순입니다. 공소시효를 날려버린 1, 2차 부실 수사에 증인의 출입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면담까지 김학의 사건의 시작과 끝은 검찰이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그러면 정경심 교수, 김학의 전 차관 재판 내용을 장유민 변호사와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경심 교수 거부터 보죠. 틀림없이 지난번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판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누가 휴대전화를 갖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것들을 탐색하거나 복제하거나 출력해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어떤 걸 압수해 갔는지 목록을 제출해 줘라. 근데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 거기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의 이런저런 증거물들이 나왔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그걸 가져갈 때 정경심 교수가 없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를 갖다 증거물을 거기서 빼냈는지 정경심 교수한테 목록도 안 줬다. 아, 이거는 무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지금 대법원은 그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동양대 이른바 PC의 증거 능력이 굉장히 법리적으로는 핵심 관건이기는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또 내리기도 했죠. 별도 재판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과. 별도 재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법리로 그렇다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경심 전 교수의 해당 사건에서도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어떤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다르냐면 영장주의에 의할 때 당연히 영장을 발부받아서 증거물에 대한 특히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 이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것이 설사 임의 제출, 그러니까 당사자가 어떤 영장이 없더라도 자진해서 낸 경우라고 하더라도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물로 사용될 그런 대상물이라면 당연히 또 참여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왜 동양대 PC는 거기에 예외가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동양대 PC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교가 그 당시에 임의로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PC의 현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정경심 교수의 집무실이나 뭐 거주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양대 휴게실에 사실상 방치되듯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낼 수 있는 권한자가 바로 조교에게도 있다라고 대법원이 본 겁니다. 보관자 지위에서 조교가 임의 제출을 했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예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결정을 냈고 그래서 이 어떤 표창장 위조랄지 7가지 스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부분들이 전부 유죄로 좀 귀결이 되게 됐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가 그걸 가끔 사용한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배하고 관리하던 거는 동양대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군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 아까 별도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재판부가 이거는 인정을 않고 증거로 사용을 안 해야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다시 내려버리면 그 1심 재판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각 재판부가 그리고 각 법관이 본인의 뭐 양심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해석하는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사실상 동일한데 함부로 좀 배척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검찰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을 해서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지금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7가지 허위 스펙과 관련해서 2가지가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설시가 돼 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 학회에 어떤 그 인턴십 과정을 수료했다는 부분, 그리고 부산의 모 호텔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인턴십을 했다는 그 2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이 허위 어떤 서류를 만드는 데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오늘 나온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도 또 연루되는 게 있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7대 스펙이 다 허위라고 한다면 입학한 것도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입학해서 졸업한 다음에 얻은 이 의사면허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줄줄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고려대학교의 수시 입학으로 전형에 합격을 했을 때 그 입시 요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위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입학을 취소하게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기계적으로 바로 입학 취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한 유치원 교사가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당연히 그 임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로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분이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버님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아서 유치원 교사가 됐는데 실제로 월남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10년이나 근무한 이후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교사 지위를 박탈되게 됐는데 법원이 해당 소송에서 단순히 그 전제 조건, 가산점을 받게 된 그 조건이 없었다고 해서 유치원 교사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게 타당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전형 과정에서의 점수를 봤더니 이 가산점이 없으면 사실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정량 지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여러 가지 정황과 이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입학 취소에 이를 것인지 그 부분은 또 고려대가 또 판단을 하게 되고 지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비적으로 행정 처분은 내려놨습니다. 입학을 취소하겠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고 있었다면 보면 되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어떤 면허를 관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의전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통지를 받으면 또 3주 안에 의견을 또 청취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제 재판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결국은 2가지가 이제 의혹이 제기됐고 거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성접대 의혹이고, 근데 이거는 처벌 시한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 공소시효 뒤라고 해서 안 됐다라고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뇌물을 받은 게 있었는데 뇌물이 유죄였다가 다시 이제 무죄로 파기환송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소는 됐는데 이 시효가 10년인데 10년이 더 지나서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아예 면소, 그러니까 무죄보다도 이건 아예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됐고요. 그나마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이 됐던 부분이 건설업자로부터 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을 내린 게 오늘 결과물인데 왜 그랬느냐. 이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뇌물을 줬다라고 지목된 그 사업가 최모 씨가
굉장히 김학의 전 차관에게 불리하게 어떤 증언 내용을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재판 과정 중에서 1심, 2심 각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검찰과 면담을 한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네.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어떤 회유 그리고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니 뭔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불리하게 증언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나왔고 물론 다시 상고심으로 대법원으로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 아닙니까? 네. 별장에서의 성접대 의혹, 그 다음에 뇌물. 근데 둘 다 결국은 처벌이 안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검찰로서는 상당히 흑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보면 경찰이 이 사람 빨리 체포해서 네.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는데 검찰이 계속 경찰이 내놓는 체포영장을 반려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또 특수강간 혐의를 가지고 그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검찰이 다시 또 경찰한테 이건 무혐의다라고 해서 또 돌려보냈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이 직접 성폭력 혐의로 네. 고소한 거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 그렇습니다. 경찰이 계속 시도하는 것마다 검찰이 계속 하다가 6년이 흘러버린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거 뭐 비판을 결국 검찰이 받겠죠. 예. 김학의 씨가 무죄 그리고 면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예. 사실 검찰이 내부 검사가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 그리고 뇌물과 관련해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런 내부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 사실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기소를 했는데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내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눈 감지 않았는지, 그래서 김학의 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이건 검찰의 어떤 흑역사, 그림자 그리고 어떤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물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경찰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가 됐고 이 동영상 속의 인물도 사실상 식별이 어렵다 등등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죄부를 준 것이 검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뭔가 내부 반성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암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긴급 조치에 나섰는데요. 확진자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6진 최영암 승조원들의 확진 소식을 알렸는데요.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은 최영암이 정박 중인 오만 현지 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해부대 최영암은 장병들의 백신 3차 접종을 위해 오만 무스타카항에 입항해 있었는데요. 앞서 군은 어제 승조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함내에서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자 현지 병원에 정식 PCR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승조원 가운데 10명은 인후통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함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자체 역학조사 결과 승조원들이 외부인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혀 물자 보급 과정에서 함내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영암 승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출항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쳤고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청해부대 34진에서는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272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국내로 후송됐습니다. 국방부는 먹는 치료제가 이미 오만에 도착해 확진 장병들에게 곧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덴만 일대에서 이루어지던 선박 안전 호송 임무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6일 끝나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없이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500명을 넘겼습니다. 오미크론 우세화 영향으로 하루 확진자 숫자는 사흘째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피크는 아닐 거고요. 이 정점이 이제 이 상승세의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급격한 상승기에 초반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4만 2천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폭증세가 계속될 수 있어 방역 당국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환자 진찰과 검사, 치료를 맡는 것과 관련해선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로 연계하여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낳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감당 못할 수준이 돼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중증화율이나 병상 가동률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이번 유행의 정점이 하루 확진자 1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확산세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마스크 착용 등 오미크론 대응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민 궁금증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집중됐습니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도는 낮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수준으로 치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기존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은 좀 더 세고 중증도도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재감염률이 16배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것은 재감염된 경우 그 중증도는 더 낮은 것으로. 오미크론 감염 때는 주로 콧물과 두통, 인후통 증상이 짧게 지나가고 델타 감염 때 관찰됐던 발열이나 미각, 후각 소실 발생률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증 진행률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빠른 확산세에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유행의 규모의 정점이 얼마인가는 모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에서 8주 정도 환자 증가율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돼 중환자 대응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변경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되도록 면 마스크는 쓰지 말고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또 얼굴을 밀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한다면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넘게 문을 열어 환기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은 물론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는 3차 접종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구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채 일찌감치 설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는데요. 김우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둔촌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대형 크레인 수십 개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드넓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멈춰선 공사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모습입니다. 업종 가운데 유독 산재가 많은 곳이 건설업계인데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 시행 첫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도 참여하는 안전환경 관련 교육 시간으로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대울건설과 DL-ENC 등 상당수 업체는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올 한 해 성공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책임자인 CSO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성과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어차피 대응 능력 부족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진이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채용 예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입법 보합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너무 일방적인 법규로 생각됩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미완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누도기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법 조항으로는 사업주 처벌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산업용 기계제조 공장에서 55살 A씨가 숨졌습니다. 작업을 위해 세워둔 철판의 연결고리가 풀리면서 용접 작업을 하던 A씨를 덮친 겁니다. A씨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업주에게 물릴 수 있을까?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업체는 일용직만 고용해서 쓰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식 직원은 사장 1명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1인 사업자 이래서 걸리지 않겠어요?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폭발 사고로 공사 작업자 38명이 숨졌습니다. 발주처인 한 익스프레스가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시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발주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공기 단축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노동계에선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강요한 발주처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조항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 0을 달성할 때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단 한 사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 이 가운데 78.6%는 상시근로자 52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이 언론 기사를 보시죠. 1996년 10월 29일 보도니까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 전쯤에 나온 역술인들의 예언을 모은 책입니다. 한번 기사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유명 역술인들 10명이, 14명 중에 결국 10명이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10명이 대한민국 유명 역술인의 과반수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건지, 또 어쩌면 영역이 대단한 분들만 모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의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력한 후보 당선될 거다 1위,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 공동 2위로 이회창 신한국당의 상임고문이었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의 총재, 공동 5위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신복들이라고 흔히 얘기하던 김동영, 김광일 두 사람. 예. 자, 이 6명 중에 대선 후보로 나간 사람은 요 이회창, 김대중 두 사람뿐인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야당 후보가,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자, 그때 설고 결과를 보시면 40.3%, 2위하고는 38.7% 약간의 차이. 이인재, 역술인들이 전혀 대상에 끼워 넣지도 않았던 이인재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했던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여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등 변수가 좀 있긴 했지만 대선 후보로 나설 사람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를 맞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5년 뒤에 또 그 다음 선거 때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기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뽑혔는데 신의 계시를 빙자한 무속인들, 술사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당선자를 맞히지 못했다. 네, 차라리 그때 증권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어느 정도 맞췄다. 그래서 훨씬 더 나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즘에 다시 어떤 분이 이런 예언을 하셨다라면서 당선자 예측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또 그걸 받아 쓰고 있습니다. 민심과 민생에 주목하지 않고 점괘만 살피는 언론 보도는 무시해 버리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 설 연휴에는 날씨가 꽤 추워진다고 합니다. 설 당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1월 하순 들어 한파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4, 5도 높아 포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에는 다시 겨울의 심술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 기온이 영하 7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겨울답게 춥겠습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지만 날씨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성묘길에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2월 1일 날 중부지방으로 해서는 일단 많은 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기온이 낮은 지역, 그다음에 서풍기류가 들어올 때, 저기압성 회전에 의해서 서풍기류 들어올 때 산악과 지형과 부딪히는 지역, 즉 내륙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기 동부나 강원 영서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으로 해서는 대설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주 강수 때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새벽에서 오전 사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닷길은 귀성길은 편안하겠지만 귀경길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청은 설 연휴 마지막 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섬 지역에서는 사전에 배편 결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양자 토론, 사자 토론,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0941님이 소수 정당 후보는 배제하고 거대 정당 후보들만 토론하는 행태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처사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6516님도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 해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사자 토론에 조건 없이 임해야 합니다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서 주류를 구매 가면 업주는 면책하는 공약을 발표했죠. 3695님, 이재명 후보의 이태원 클래스법 매우 환영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공약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6192님, 여야 후보 공약을 보면 2030 외 다른 세대의 지원책은 없는 듯합니다. 노장년층은 무시해도 됩니까?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